안녕하세요. 벌써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로 한 2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돌봄사업팀장 윤은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샌드위치랑 맛있는 간식을 복지단에서 지원해 주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과 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에 앞서 사회복지국 문명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저도 이 돌봄 통합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그냥 교육생이 한 명으로 오늘 교육 들으려고 참석했는데 인사말을 굳이 하라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의료, 교육, 돌봄, 주거 등에서 각종 영역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법이 빠르게 정착하려면 인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 법에 대해서 통합지원돌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민과 간이 우리 돌봄 방향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방향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 같이 모색하면서 우리 빠른 정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교육은 돌봄 통합 지원 이해와 협력 체계, 두 번째 교육은 돌봄 생태계 협력 주체로서의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금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해소도 해드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자리니 편하게 교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강의 해주실 경기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단 연구위원이신 한소정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 한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불을 더 켜셔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돌리실 것 같은데 식사도 하고 오셨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네, 먼저 저희 교육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 앞서서 경기도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경기복지재단 안에 발족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역량 강화 그리고 심화역량 강화로 보건의료 파트에 계신 분들과 보건의료, 재택의료, 재택간호에 대한 강의도 했고요.
시군 리더급 교육, 과장급 교육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은 시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6군데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빨리 접수를 하셔서 하게 됐고요. 경기 북부에 있는 지역 6곳을 한꺼번에 하는 교육이 하나 있기는 하고 다른 곳은 다 저희가 찾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주제라든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시에서 우리 시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참석할 거다, 어떤 분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달리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용인은 다 거의 민간 기관 중심인 것 같아요. 다 민간이신 것 같고 시에 따라서는 공공만 하시는 곳도 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시는 곳도 있고 내용도 다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담당 주무관님께서 왜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가 하는 교육은 이제 기초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이고요. 두 번째 가는 내용은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돌봄 통합 돌봄을 경기도에서 부천과 안산이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행 기관으로 하는 의료사협, 안산시 의료사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여러분께서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용인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용인에서 요구하는 강의는 독특하긴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구성을 보니까 꼭 필요한 교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와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담당 주무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돌봄 주무팀의 분들이 지금 한창 26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면 되는지, 우리 시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통합돌봄을 이뤄갈 건지를 정말 힘들게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12개 시군을 또 찾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용인은 오전에 저희가 컨설팅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보건소 세 분 팀장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의가 있으셔서 이 컨설팅도 참여하시고 교육도 참여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제가 팀장님께 드린 질문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이 통합 돌봄의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민간기관들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팀장님이 이 용인시에 있는 여러 민간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도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전에도 돌봄 통합 돌봄이 어떤 건지 좀 들으셨겠지만 조금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민간기관들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사회복지계가 전체적으로 막 통합돌봄으로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왜 시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왜 말해주지 않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뭔가 닥치면 우리한테 막 떠맡기려고 그러나? 돈도 안 주면서 뭐 이렇게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아무 역할 안 해도 되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회복지 자원들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 여지를 안 주는 걸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함과 더불어 사실 공공에서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도 일이 너무 넘쳐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여기에 또 일을 하라고 시키는구나. 근데 사례 관리하고 통합 돌보면 뭐가 다른 거야 대체? 대상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궁금함들을 공공은 또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푸시를 하잖아요. 이제 정부가 푸시를 하니까 도가 푸시를 하고 도가 막 하니까 이제 지자체는 힘겹게 막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시범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걸 했죠. 2019년부터 22년까지 선도 사업을 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했고 2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년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법으로 전국이 다 할 거면 좀 일찍부터 말해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한꺼번에 몰아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공공에서 더 힘겹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가 다 재정 지원을 똑같이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논의되는 거 말고 결정된 걸로는 정부가 777억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예산을 마련을 했고 그 중에서 전국의 183개 지자체를 지원한다고 해요. 빠진 곳이 40몇 곳인데 용인은 빠져 있죠.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9개만 지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22개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 하고 노인 인구하고 의료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시에서 보면 시군에서 보면 아니 돈도 안 주면서 조직도 만들고 사람도 넣고 사업도 하고 하라는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선 거기다가 내년에 평가도 한대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정말 정말로 이게 내일이다 생각 안 하시다가 발등에 불 맞은 이런 운석 같은 게 확 떨어져서 발등에 맞은 곳이 이제 보건소 같아요. 평가가 당장 막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일 힘들어하시고 억울해하시고 뭐 그런 복지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러게요. 왜 미리미리 안 했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인 시작이 되고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된다. 용인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왜 하냐. 장기요양 보험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다 떠맡기면서 지자체가 하라고 하냐. 돌봄을 장기요양 잘하고 있었잖아요. 장기요양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저희가 그 비디오 클립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하는 비디오 클립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클립이 한 14분짜리인데 1.25배속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전쟁이죠. 여러분이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특히 죽음이 내 임종이 임박했다.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제가 20년 전쯤에 신경외과 전공의일 때죠. 그때 유럽을 조사해온 한 강사가 실제로 유럽 사례를 취재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90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60대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다닐 때마다 60세 딸이 부축을 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됐어요. 24시간 케어하는 치매센터는 사설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90세 엄마와 60대인 본인의 소득은 연금밖에 없어요. 지금 삶이 어떠세요? 물었더니 그 딸은 제 삶은 재난입니다. 고령화는 재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스프 컨트리뷰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고령화란 65세가 돼서 직장에 은퇴한 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못 버는 고령자를 부양할 젊은 세대가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에서 정말로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장수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번 의대 증원을 하는 정부의 제1차 목적이었죠.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안 하죠. 병원 누가 제일 많이 가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죠? 2021년 기준에요. 65세 이상 한 명이 의료비 쓰는 게 41만 원이에요. 전체 한 명은 15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죠. 2배가 넘죠. 그리고 이 65세 이상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액은 2025년에 59조 원, 2035년에 130조 원, 2060년에는 39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의료보험에 책정된 부분은 다 이제 속별로 이렇게 다 걷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은 다 일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덜 짓고 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 25조 원 남았어요. 25조 원을 지금 상태로만 유지해도 2028년에 고갈됩니다. 왜냐면 사용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필수 의료 패키지 무슨 패키지에서 어떻죠? 늘리고 있죠. 이쪽 부분을.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덜 짓고 갈 되겠죠. 덜 짓고 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많이 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베이비 붐 시대 마지막이거든요. 1974년생 만으로 50세입니다. 제가 65세가 돼서 돈을 못 벌기 시작할 때 그때의 간병비와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왜냐?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이 낳으셨잖아요. 본인의 인구만큼. 그래서 저희는 지금대로 내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의료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차 탄 저와 저의 윗사람들은 달라요. 적게 낳았잖아요. 제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이 받으려면 여러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빠져 있죠. 제 입장만 생각한다면요. 저희는 수혜자예요. 무조건 무조건 다 보장해. 죽을 때까지 다 보장해. 더 보장해줘. 라고 해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령화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열돼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게 얹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큰 거야. 뭐야, 니네 더 내줘. 우리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니네도 니네 밑에 애들에게 해.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소멸이고요. 예를 들면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인 건 아시죠?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떠난대요. 내가 독일 사는데 내 월급의 절반을 떼어가요. 의료비와 무슨 뭐 연금 이런 걸로. 근데 저쪽 보니까 덜 떼가네? 그럼 옮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와 연금으로 걷어간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젊은이들이? 유럽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는 자식만 부양하면 됐다. 부모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은 자식도 부양하고 부모도 부양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낳는 거다. 이 이중고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만 선택하자. 부모까지 부양하고 딱 나까지만. 이런 겁니다. 그럼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이웃나라 일본 볼까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가장 빨라요. 원래 일본은
노인들의 그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0%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고령화되면 의료적 수요 되게 늘어나니까 병원 많이 지어. 의료인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뽑아.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적용들 팍팍팍 해.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돈이 확 떨어지는 돈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가 연구를 했어요. 2040년 일본 의료비와 간병비가 2023년보다 63% 증가한 89조 엔. 그런데 이때 세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건 최대 66조 엔. 그러니까 해마다 2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의료비와 간병비로 발생하는 겁니다. 200조 적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감당하거나 그걸 셀프 케어라고 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2040년에 20세에서 65세 돈을 버는 젊은이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간병비와 의료비로만 부담해야 될 게 1인당 해마다 4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선택한 건 각자 도생입니다. 7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20%를 올렸고 최대 140만 원까지 해마다 더 내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거기다가 일본의 고령화를 위해 준비했던 병실들은 다 문을 닫고 다 집으로 보낸다. 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걸을 수만 있으면 다 집에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편의점에서 그냥 약 처방해서 스스로를 견뎌내게, 스스로를 치료하게 해요. 일본은 노인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한 50% 정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비급여 비용으로 227만 원, 25만 엔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곳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것은 한 달에 50만 엔, 454만 원 정도를 내야 해서 일본인은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90일이 지나면 퇴원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내 죽음이 임박했다. 임종이 갖고 와서 막 한다. 그러면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죽는 순간, 이런 위태로운 순간을 우리는 케어할 여력이 안 되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 도생하십시오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위중하면 중환자실로 가죠. 그런데 일본은 중환자실이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간다. 왜? 돈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난적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으면 죽는 게 전쟁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죠. 먼저 대비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고령화에 되니까 우리 의료 수요 늘어날 거야. 그러면 그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외국인 의사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 볼게요. 영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상의료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돈을 병원에 갈 때 안 낸다는 거지 그 비용을 영국이 거저되는 건 아니죠. 영국은 의료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간호사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의사들의 봉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영국의 명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개인 병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런던 클리닉, 나쁜 의료를 기다리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의료비를 낼 결심이 섰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영국의 사설병원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로 비싸죠.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영국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의사를 수입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신규로 등록하는 의사의 외국인 비율이 62.4%입니다. 그런데 1위가 인도고요. 2위가 파키스탄, 3위 이집트, 4위 나이지리아, 5위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건 후진국의 의사를 수입합니다. 이 보건 후진국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영국 고령화로 의사 부족한 건 맞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수단은 더 의사가 부족합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건 난 모르겠고 수입할 거야. 그래서 62.4%가 수입한 거예요. 왜요? 돈 때문입니다. 영국은 의대생서부터 전공의 과정까지 모든 걸 영국 정부가 다 내요. 그런데 영국의 자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은 매년 10%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전망은 30%까지 빠져나갈 것 같다. 그들을 붙잡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의 전문의들 딱 들어왔더니 전공의 비용보다도 안 들어. 싼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막 파업 많이 했거든요. 외국인 의사를 많이 들여놨더니 이 파업하는 힘 되게 약하게 할 수 있었어. 영국은 뭐냐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 도입하면 미국, 독일 의사, 영국 의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처럼 외국인 의사를 도입할 여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영국이 식민지로 했던 나라서 영어는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국 의사로 이게 교육시키는데 큰 돈은 안 들어요. 그래도 15년간 15조 원이 넘어요. 우리는 돈이 더 들어요. 우리는 고령화 의료 대책을 낭만적으로만 얘기해왔습니다. 국가 간병 책임제, 국가 치매 책임제, 외국인 의사 도입하자. 낭만적인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냥 똑바로 이게 아셔야 된다고요. 돈을 못 버는 노인은 늘어나고 돈을 버는 젊은이는 줄어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우리의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재정이 언제 고갈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줄여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비는 줄여야 됩니다. 특히 노인 관련 의료비는 더 보장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 싫어. 내가 그동안 내었던 게 있는데 저항할 거예요. 스스로 줄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줄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상인 우리 세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식의 일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는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오늘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이 통합돌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교양 영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인지 몰랐잖아요. 사실 우린 이 굉장한 위기에 이미 부딪혔고 그걸 건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봄 통합 지원에는 건보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통합 돌봄의 기본적인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 지역사회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 에이징 인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감. 예. 시설로 가는 저 시간을 가장 늦추겠다는 거. 가능하면 내가 살던 집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우리의 의료보험, 건강보험 시스템과 우리의 후 세대는 지속 가능한 세대가 될 거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클립을 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비디오 클립에서 봤던 것들을 뭐 그래프로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갈 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가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왔고 또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사회복지 재정 부담 이 첫 번째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용인시 노인 비율을 보니까 16.9%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아마 데이터일 거예요. 제가 찾은 게 30년에 21.3%, 42년에 저게 왜 저럴까요? 31.4%일 거예요.
오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자료가 22년 자료거든요. 그 노인 인구 추계 자료는 22년 거예요. 맨 위에 지금 용인시 노인 인구 비율은 아마 5월 거든지 아니면 9월 거든지 둘 중에 가장 최근 자료고, 밑에 인구 추계를 한 거 30년, 42년은 저거는 22년 자료예요. 경기도에서 낸 자료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시들 강의하면서 다른 시들도 보니까요. 다른 시들 중에서는 인구 추계를 시에서 따로 낸 곳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한 2% 정도는 더 올랐어요. 조 추계에서 별로 시간 안 지났는데 2% 올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21년에 예측하기, 2021년에 우리 예측하기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2026년에 될 거예요.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되니까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뭘 인구 추계를 한 해 만에 바뀌어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2024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2024년 12월 23일 20% 넘어갔어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던 거예요. 이유는 이건 출생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를 계속 안 낳아요. 그러니까 비율이잖아요. 그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2년 이 예상은 지금 다시 추계를 잡으면 여기서 한 2% 더 오른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보시면 거의 뭐 용인은 평균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은 우리나라는 20.45%. 24년 12월하고 지금 25년 11월이 한 1년 된 0.4% 오르죠. 비율이 급속하게 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65세는 아마도 평균 86세까지 살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한 40세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90세, 100세 일도 아니게 사실 거죠. 앞에 비디오 클립에서 고령화는 재난입니다. 이랬어요. 그죠? 저도 내가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100세까지 살면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정말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이 말이 맞다. 재수 없으면 이 말이 맞다. 진짜 이거는 좋은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나 평생 뭐 일 안 해도 살 분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늦게 결혼해갖고 저는 애가 아직 12살이거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는 고민이에요. 정말 걱정이 막 됩니다. 애는 어리고 나는 길게 살아야 되는데 60세에 정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정년의 연장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74년까지 72년생까지인가는 뭐 61세에 정년을 하고 뭐 몇 년생까지는 62세에 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걸 구체화한다고 해요. 이유는 아시죠? 더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국민연금 늦게 주기 위해서예요. 늦게 지급하려면 일을 더 길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가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그래프는 고령 인구 비중 추이를 보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후기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입니다. 75세부터 후기 노령 인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65세는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죠? 젊은이죠. 젊은 청춘. 그런데 75세쯤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이게 노령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원비나 이런 게 뚜렷하게 차이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베이비붐의 첫 세대 55년생이 75세가 되는 거예요. 55년생 베이비붐이잖아요.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비나 건보 재정도 확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얼마 안 남았죠. 30년은 내년이 여러분 26년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75세 연령층이 변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치료비가 5년 사이에 28% 증가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그리고 진료비 급증 보시면 22년과 35년 어떻게 의료 수요가 증가할 건가 예측해 보니까 입원 일수는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 일수는 12.8%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변화인데요. 아까 일본이 사망할 때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의료비가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망하기 한 2달 반부터 급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크를 찍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본도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저때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겠다는 정책인 거죠. 우리도 지금 이게 우리 건보에서 낸 자료예요. 2.5개월 정도서부터 확 올라가잖아요. 피크를 찍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보시면 26년에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이 되고 31년이 되면 누적 준비금이 고갈되는 이 장기요양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장기요양 워낙 좋은 제도고 잘 정착해서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미래는 장기요양으로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이런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건보가 장기요양을 내놓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를 내놓고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를 2013년부터 했고요. 1차, 2차, 3차의 계획의 변화를 보시면 1차에는 더 대상도 늘리고 재정도 확충하고 이런 데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어요. 2차도 약간 늘리긴 늘려요. 근데 이제 수급 대상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의 경감을 확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3차에 오면서는 확 태세가 전환된 걸 보이실 겁니다. 의료요양 예방의 체계, 재가 서비스 생활지원 확대, 재가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장기요양 중에서도. 그리고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기준안으로 넣어서 중복되는 건 없애고 골고루 서비스가 가되 한 기준안으로 넣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통판 체제가 2027년부터 들어오면 결국 시가 일을 할 때도 통판 대상에 되는 분들은 통판으로 보내고 안 되는 분들은 시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상을 표현이 분류하고 서비스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도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뭐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65세 이상 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중에서 봤더니 33.4%는 의료적 필요가 별로 없으신 분들과 선택 입원군이에요. 선택 입원군 이게 뭐냐면 이 의료가 필요한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돌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남으시는 분이거든요. 병원은 의료적인 처치나 진료를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료적인 욕구는 낮은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33.4%나 된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계시지? 봤더니 요양병원은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 없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돌봐줄 사람이 적절하지 않아, 돌아갈 주거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병원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이 퍼센트가 이렇게 돼요. 이거 결국은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33.4%나 된다고? 그럼 저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의료기관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어떤 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드린다면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집에서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했던 거죠.
또 많은 케이스들은요, 이렇게 부모님이 고관절이라든지 뭐 관절 수술인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비우시게 되면 몇 달을 이렇게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서는 그 집을 또 정리해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못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달을 비운 사이에 그 집을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집이 없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별로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는 상속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나라 40이 넘어가면 목돈을 만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는 기회가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목돈을 만지는 기회가 없다. 근데 상속이라는 게 올 때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또 많을 땐 몇 억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자식들이 이걸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이 집을 처분하는 걸 보고 언뜻 그 생각했어요. 아, 자식들이 형편이 어렵고 그럴 때 부모님 병원에 들어가셨어. 아, 돈이 없어요. 뭔가 빠듯해졌어요. 아, 부모님 다시 이 집에 못 들어오시겠다고 생각하면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못 돌아가세요. 집이 없어서 계속 요양시설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안산 지역을 연구했는데요. 21년부터 연구했는데요. 케어안심 주택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집이 정리가 돼서 돌아올 집이 없었던 거예요. 병원으로 퇴원하면서 케어안심 주택으로 오시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계속 이 병원비를 쓰시면서 계시는 인구들이 많더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말했던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국가가 책임을 진다더니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더니 돈이 없어서 이제 다 집으로 쫓아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축은 저는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과연 노인이 좀 됐을 때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시설로 가시고 싶으신가? 아니면 내가 살던 집에서 가능하면 누가 와서 날 좀 도와준다면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좀 불편해도 우리 집에 가사를 누군가 좀 와서 도와주고 내가 식사 세 끼를 다 못해 먹으면 누군가는 와서 아니면 누군가는 식사를 우리 집에 좀 해서 따뜻한 밥을 갖다 주면 내가 우리 집에 좀 살 수 있겠는데 그의 집안일을 조금 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많은 수는 어쩔 수 없는 순간에 요양원에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가 있던 집에서 내가 이런 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최근의 조사입니다. 노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어디에 거주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살고 있던 집에서라고 답한 비율이 47%, 내가 살던 지역사회 내인데 우리 집보다는 조금 더 돌봄을 받기 편한 그런 주거 환경,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 분이 32%인 거예요. 합해보면 79%, 한 80% 정도는 살던 집에서 바로 요양 가는 거 말고 최대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보면 7% 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노후의 주거단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여러 세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사는 그런 주거단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다양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노인만 다 있는 그 주거단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곳 선택하려면 어떤 곳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 전용 주거단지도 28% 정도는 됐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은 같이 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그 삶을 살고 싶다고 실제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인분들에게 물었어요. 가족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 1회 이하로 연락을 한다고 답하신 분이 49%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한 분도 40%나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지금 젊은이들이 좀 나이 들었을 때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반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는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이 있으신 분을 물었더니 한 17%가 됐어요. 누가 간병을 하셨을까요? 51%는 가족이 했대요. 예. 고용 간병인을 쓴 퍼센트는 7%밖에 안 됐어요. 하루 병원 간병비 얼마 드셨어요? 평균 15만 원. 예. 그 가족들 어떤 거 간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물었더니 직장 가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간병 시간이 좀 부족했다. 혹은 신체적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이 답이에요. 너무 어려워. 신체적으로 어렵다. 경제적 부담이 되고 간병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다. 이런 답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돌봄을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건강의료관리 이게 가장 퍼센트가 많았고요. 아마 다중응답으로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부, 병원 동행 외출 지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노인 서비스를 가지고 많이 서비스를 나가는 게 여기 속해 있죠. 많이 속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어떤 저 대상이 안 돼서 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군에 속하지 못해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애매한 분들인 거예요. 그 안산에서 제가 이 평가할 때 실무자들 그 FGI를 했거든요. 그때 했던 분들 중에 실무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안산은 통합돌봄 일찍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았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랬거든요. 어떤 군에도 들지 않아서 이분은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했다. 근데 아마 우리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없었으면 이분은 요양병원에 가셨을 거다. 근데 이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하실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진짜 가장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에 맞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분 아마 노인 맞돌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돌에서도 약간 서비스 실제로 판정받는 것과 그분이 필요한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노인 ARP를 위해서 주택을 개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뭐 이렇게 내가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개조해 보겠다 이런 답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단계에 따라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 실제로 있는 서비스들이죠. 보시면 X축은 가로축 건강, 전노세, 노쇠, 장애, 외상, 사망 이렇게 따라서 서비스들이 지역 보건 서비스, 건강증진 같은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이렇게 가고요. Y축은 의료 피로도예요. 그래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만성, 악급성, 급성기로 가면서 이렇게 의료 피로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 겹쳐지고 어떤 면에서 요거 하나만 존재하는 뭐 이렇게 많이 분절적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실 겁니다. 이 그림도 똑같이 아까 이때 그 그림을 조금 변형시킨 건데요. 제도적으로 분절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필요에 따라서 요게 들어오고 저게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연속적으로 뭔가 관리해야 되겠다.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서비스 전체를 조정하면서 빠지는 서비스가 없도록 중복되는 것들이 없도록 그리고 빠지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빠지냐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없느냐를 보고 그 서비스를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넣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통합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 이게 통판이거든요. 통합 판정 체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사회적 자원의 지원 수준을 좀 일관되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통합돌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의 전환인데요.
학술적으로 쓰는 말은 커뮤니티 케어예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말로 하면. 처음에 선도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책에서 번역되는 영국이나 이걸 먼저 시행했던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곳에서 먼저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마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선도 사업에서 시범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잘 쓰지 않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또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가면서 시범 사업 때는 의료를 좀 더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선도 사업 때 의료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할 때는 분절적인 서비스를 좀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통합해서 해보자 했는데 이 칸막이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건소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팀에서 아무리 했어도 선도 사업했던 16개 그 시군에서 아무리 했어도 보건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의료가 같이 결합해서 와야 되는데 이 보건 쪽이 엄청 약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의료를 강하게 이렇게 넣는다는 의미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타겟층을 선도 사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돌봄 통합 지원법에 장애인, 정신질환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선도 사업에는 세 대상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하면서 되게 어려웠죠. 노인에게는 되게 잘 맞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장애인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또 왜 우리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야? 우린 자립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들을 노골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립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노인하고 같은 선상에 두고 돌봄이 필요한 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애인 쪽으로 오면 탈시설하고 어떤 맥이 같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달라요. 탈시설을 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이잖아요. 장애인은 약간 달랐어요. 포커스가 달라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놓고 정신 그 질환도 놓고 노인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범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6년 동안의 기간에 매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지금의 어떤 형태, 지금의 매뉴얼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이제 실행 계획서의 형태이고요. 거기에 포함된 많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에서는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안 주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안 주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만도 이 6년의 시행착오로 겨우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실험들을 해보고 매해 뭔가를 바꿔보고 해서 요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나온 게 지금 이 상태고 여전히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힘들어하시는 것처럼 뭔가 정확한 것들 내려주면 하기 쉬울 텐데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지역의 자원에 맞춰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계획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죠.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컨설팅도 다니고 교육도 다니고 이전에 이제 안산 연구들을 계속 해와서 봤지만 지역 따라서 진짜 다른 거예요. 어떤 좋은 사업을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지역에서 그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는가는 진짜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마도 주무관님의 팀장님 다른 시군에 되게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잘하는 곳에 봤지만 막상 이걸 우리 지역에 갖고 오면 다르거든요. 지역 여건도 다르고 같이 손잡을 기관들도 다르고 뭐 지역이 반응하는 형태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달라서 그대로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라는데 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창의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맞춰가야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게 이제 학계에서 말하는 가장 학술적인 용어와 가까운 용어입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지역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재정도 심지어는 재정도 안 줘 막 이러면서 지역이 알아서 재정을 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 어떻게 달라 말을 한다면 재택의료, 방문의료 그리고 주거 분야 서비스가 강조가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택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꼭 찾아가는 의사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 생각하지 않나요? 전 연구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엎어지면 거기 병원이 있는데 왜 재택의료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택의료 필요한 곳이 있죠. 시골 지역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병원 한번 나오시려고 하면 하루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 지역에 대중교통이 더 없어지잖아요. 워낙 자가용들이 많고 시골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읍내를 못 나가서 80세들도 80세 중반에도 운전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차를 안 없애는 이유가 너무 대중교통이 이게 수익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집에 차가 없으면 어르신들 밖에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차가 없는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병을 못 가시고 하니까 재택의료는 진짜 시골로 가면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도시 지역에 용인은 그래도 도농복합이시니까 조금 필요한 지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수원시만 가도 진짜 병원이 많은데 여기에 이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의문이 많았는데요. 막상 재택의료가 들어가는 재택의료를 잘하는 곳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속속들에 숨어있는 이용자들이 나타납니다.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분들이 계속 대리 처방을 받거나 모둠지가 계속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은 계속 드시는데 의사를 본 지는 한참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동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사 본 지는 한참 오래됐어요. 근데 약은 뭔가 계속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재택의료가 시작되면 그런 분들이 재택의료로 들어오시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끊어야 할 약을 끊고 또 드셔야 할 약을 드시고 해야 할 운동들을 더 하시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해봐서 우리가 정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막상 시작되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유입이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케안심주택 같은 형태의 주거는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제가 필요하다고 교육할 때마다 하는데 이 주거는 지역사회가 마련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뚝딱 지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LH하고 같이 의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LH가 지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지만 되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LH가 갖고 있는 땅 혹은 주택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안산 케안심 주택을 연구하면서 본 거는 이거 매입 보통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집 이렇게 지어서 팔잖아요. 저 LH에 팔잖아요. 한 동 이렇게 지어서 보통 팔아서 그거를 LH가 사서 공공임대 매입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 안 되거든요. 노인들이 들어가시는 분은 노인 맞춤형 유니버셜로 지어야 해요. 근데 그 유니버셜이 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니버셜보다 약간 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휠체어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유니버셜이 이 정도까지 안 나오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가고 문턱이 없고 뭐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휠체어가 돌아야 돼. 이 복도에서 돌아서 가야 되고 코너를 내야 되고 하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LH하고 시가 의논을 해서 새로 짓고 그걸 온전히 그 목적으로 지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분들을 입주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들어와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 집이 없어졌어.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돈을 내더라도 내가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 있으면 돈을 좀 내더라도 나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연구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거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선도 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통합돌봄과 돌봄통합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고요.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뭐 이것을 쓰나 저것을 쓰나 맞다고 생각이 되고 법이 이제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의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만 얘기하냐? 아닙니다. WHO가 건강노화 10년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21년부터 30년 사이에 WHO가 세운 계획입니다. 노인 친화환경, 연령 차별 해소, 장기요양 통합케어인데요. 이 통합케어가 우리 말하는 이거예요. 네. WHO에서도 건강노화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으로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 통합케어라는 걸 말했습니다. 통합케어가 뭐냐면 여기에 중심적인 핵심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람 중심, 그리고 의료, 돌봄, 사회 서비스 간의 통합, 노인의 복합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는 것, 포괄적인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 그리고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기능적 능력까지 지역사회 기반으로 연속적인 서비스, 일회성 치료가 아닌 평생 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의료기관, 지역사회, 가정 간 정보 연계 강화. WHO가 말한 통합케어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우리의 돌봄 통합 지원과 똑같은 동일한 맥락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늙어가는 이 세계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어떤 것이냐 고민할 때 이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아이가 오는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돌봄 통합 지원과 지역사회 대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돌봄 통합 지원의 목표와 방향. 이거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거거든요. 목표. 이거 왜 하냐?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함을 통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방향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의료,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연계 통합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원칙을 중심성, 충분성, 협력성 이렇게 두고 이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내용, 추진 체계가 어떻게 되냐, 누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시도에서는 시도도 실행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경기도는 어떻게 이 돌봄 통합을 이뤄가겠다 이 시군에 이제 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시군구의 실행 계획을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통합 지원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 방안, 전문 인력 양성 확보, 저희 같이 돌봄 지원단 보통은 저희는 이제 경기복지재단 안에 돌봄 통합 지원단이 있는데 서비스원 안에 보통 있거든요. 경기도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아시죠? 다른 곳은 복지재단하고 서비스원이 합해진 상태예요. 복지재단을 갖고 있던 곳들도 서비스원이 법제가 되면서 두 개가 이제 합해졌어요. 그래서 서비스원들이 다 연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면서 서비스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서비스원이 자체가 없고 서울시 복지재단만 남아있고요. 다른 곳은 다 두 개의 기능을 합해서 서비스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워낙 복지재단이 오래됐고 서비스원이 나중에 생겼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두 개가 이 복지재단 안에 서비스원이 들어올 수 없고 서비스원 안에 복지재단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분리된 형태를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돌봄 통합 지원단을 그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교육 기능이나 컨설팅과 연구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복지재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교육과 컨설팅과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경기도는 저희를 막 쪼고 저희 이렇게 실행 단위로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도의 역할이고요.
아마 모든 31개 시군에 전담하시는 담당분들은 매번마다 회의하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하고 교육 받으러 다니시고 계속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군부에는 실행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관리하고 전담 조직 구성하고 인력 배치하고 전담 조직 있죠? 네, 용인시에도 돌봄 지원팀, 돌봄 사업팀 있습니다. 과가 꾸려진 곳도 몇 꽤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팀이지만 지금은 과를 만들기를 좀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로 꾸리는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안내 대상자 접수, 그리고 지자체 조사하고 판정도 하고요. 이 시군부 구는 약간 역할이 애매하거든요. 구는 역할이 애매하고요. 시 주무팀에서 전담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로 그 대상자들을 판정하고 서비스 결정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서비스 정말 역할이 많아요. 종결까지 여기서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담팀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냥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적인 공공 전달 체계 중심의 사업이에요. 이제까지 여러 사업들 보셨겠지만 장교양은 건강보험이 하지만 이 각각의 민간이든 뭐 어디든 이 운영하는 사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리는 아니지만 비영리도 아니지만 영리 같은 그런 애매한 선을 걸쳐져 있지만 통합돌봄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공적인 전달 체계 중심의 이 공적인 전달 체계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 정보가 건보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의료 정보, 소득에 좀 생각해 보시면 취업할 때 건보 가입했던 거 이거 하잖아요. 납입 증명 이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소비 쿠폰 줄 때 소득 몇 분이 잘라내는 거 건보 기준이잖아요. 거기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에서도 시나 동에서도 볼 수 없는 정보들 건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대상자를 관리하거나 하는 면에서 반드시 건보하고 시가 정보 차원에서도 이게 민간에게 완전히 오픈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사실 있고요. 여러 시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의 재원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연계하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심은 민간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공공이 어떤 민간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단체, 시민단체, 뭐 YMC, YWC 이런 것과 일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파트너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공공이 있다. 공공 중심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읍명동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대상자를 접수하고 상담하고 이거 계획 수립해서 통합지원 회의로 올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읍명동이 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종결 평가 쓰고 이 판정하는 건 회의에서 통합지원 회의에서 하지만 이 역할들을 동에서 주로 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거의 동에 배치된 간호사 선생님들이 역할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넘어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퇴원하기 전에 퇴원 환자들 명단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등급 외자 명단도 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명단 발굴이 많이 된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고 신청 대행하고 판정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어떤 선을 딱 된다 그러면은 점수를 가지고 공단으로 다시 넘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판정조사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단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그 판정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관련해서 종합돌봄에 관한 연구 이거고 사회서비스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 관련 기관들 여러 단체 기관들이 여기에 함께 합니다. 시군구 차원으로 와보면 시군구의 전담부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담팀이 운영이 되고 전담과 전담팀 그리고 보건소 내 연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담당 부서나 인력 배치 이거 계속해서 도가 확인을 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건소에서 재택의료 확충하는 것, 대상자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내에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건소가 가진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지 서비스만 가는 게 아니라 의료에 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잖아요. 그 의료비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고 가능하면 건강을 쭉 유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건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건소와 협력, 보건소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택의료, 재택간호 여기도 특별히 이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그 역할을 잘할 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가 이런 교육들을 보건소 간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 통합 지원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그 외 대상자라고 해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도 들어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입니다. 급성기 요양병원 의료기관 퇴원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급외자 AB, 고령 장애인, 그리고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됩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면 다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요양 시설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이분들이 살던 곳에서 더 길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돕는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상해 나가게 되는 거죠. 조금 넘어가서 하면 이런 이제 통합 지원 흐름도거든요. 그 이용자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읍면동으로 건보공단이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요양병원이 의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 아마 이 전담팀에서 어떤 요양병원하고 같이 일할 건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퇴원 환자들 혹은 퇴원 가능하신 분들 조사하고 아마 부천에서는 저 병원에 일할 사회복지사를 전담원이었는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병원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 계시는 분 중에 특별히 의료적인 욕구가 필요가 없으신데 계속 이제 다른 욕구들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퇴원 가능한지 이런 것들 보고 그때 의뢰 받아서 지역사회 나오실 때 어떻게 지역사회가 준비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퇴원시키고 쭉 돌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보면 요양병원과도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전담팀으로 들어오고 필요시 건보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대상에 따라서 본청 전담팀, 건보공단 이렇게 협업을 하는 구조가 돼 있죠.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이 회의에 반드시 들어와서 통과되면 이제 이 서비스가 나가고 종결할 때도 통과해서 이게 서비스가 나갑니다. 기록할 양들도 굉장히 많고 사례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양식들이 그대로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을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모니터링도 하고 3개월마다 모니터링인가 그렇거든요. 모니터링도 하고 종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 보건소, 복지관, 맞돌수행기관 특별히
치매안심센터 그 외에 이제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흐름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림 제가 왜 냈냐면 여기에는 장애하고 정신질환에 관해서 이거 언급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넣었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돌봄의 방향은요. 이전에 국가가 시설 중심으로 대규모로 했고 이 서비스가 돌봄의 서비스가 좀 시장화되어 있다고 치면 이 통합돌봄은 시군 지자체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소그룹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갖춰가면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자체가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주체는 조금 더 돌봄의 공공성을 가지러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더불어 좀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태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에 이 서비스 단위가 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지금 돌봄 시장에서 개인 사업자 비율은 8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의 장기요양 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통합 돌봄이 될 때 그러면 이런 시장화가 더 가속화될 것인가? 근데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초점은 공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데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체계를 일단 건물을 지어야 이 건물 안에 누가 들어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물을 짓는 단계에 있거든요. 체계를 만들어간 단계에 있어요. 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는 새로운 걸 다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이렇게 구조화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갈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달 체계를 만드는데 거의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논의할 여력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 거의 다 민간 기관이신데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담당팀에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공공 체계를 만드느라 이거 하나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일은 너무 많은데 인력은 거의 없고 이분이 밤새워 일하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대. 날 새고 나면 또 뭐가 바뀌었대요. 뭐가 또 들어왔대요. 이러면 또 바꿔서 하고 그런 단계에 지금 있으시거든요. 아마 내년에 시작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뭐가 바뀔 것 같고 저도 이 시에 컨설팅 가면 여기서 이런 말씀 거기서 그러던데요. 복지부에서 뭐 이러던데요. 이래요. 듣고 왔는데 또 며칠 뒤에 또 가면 또 도에서 전화 와서 도에서 뭐 이런 거 한대요. 뭐 이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아마 용인시도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기관들에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 시가 어떤 세팅을 하는 기관들이 좀 필요하다. 조금 기다려 주시되 그럼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민간 기관들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이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고 어렵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가 여기서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떤 돌봄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우리가 서비스가 새로 생긴다면 이 서비스는 누가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지역사회 난제라고 했는데요. 제가 서비스 확충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 리더 양성, 서로 돌봄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과 같은 그런 사시장 개인 사업자 중심의 그런 돌봄 인프라에는 한계가 분명히 맞다.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탈시설 이후의 주민의 삶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창의적인 필요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난제에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에게서 답을 찾는 노력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가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서는 그냥 협의체 많은 협의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셔가지고 이거 하는구나 듣고 계시는 것들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같이 돌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돌봄의 영역들을 좀 더 공공성을 갖추어 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돌봄 공동체, 지역 돌봄 생태계 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관계 돌봄, 서로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주민 돌봄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기반 돌봄의 플랫폼이 스스로 안에 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면서 선순환하는 돌봄 경제. 예.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광명시, 마지막에 본 광명시 돌봄 통합 지원 조례를 예로 들었거든요. 광명시는 이 조례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을 했어요. 지역 통합 지원 지역 계획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돌봄 분야 참여 확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 기관들 다른 언급도 있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도 들어갑니다. 그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이런 곳에서 같이 여기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 고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거버넌스는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돌봄의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안산시가 어떻게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안산시 6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협력을 합니다. 이 주로 우리가 돌봄이 있을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했을 때 그 답을 하신 거 보셨죠? 일상생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안부 지원 뭐 이런 것들이어서 예, 그런 것들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관들과 처음에 만나는 게 이제 1차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만났고 가장 늦게 합류한 서비스 기관으로 가장 늦게 합류한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기에서 주민 서로 돌봄 주민 조직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안산은 독특하게 그 케안심 주택이라는 곳을 세 곳이 갖고 있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어요. 얘네가 이제 구도 다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되게 그 연립주택 사이에 주택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 사이 연립주택 한 동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걸 넣어서 몇 평쯤 될까요? 한 15분 정도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공간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복지의 거점, 돌봄의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주민 모임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거기서 요리해서 주변에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점 복지관 같은 그런 거점 공유 공간, 거점 복지 공간 뭐 이런 역할들을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데가 사실 복지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이 들어갔던 거고 맨 마지막에 그 들어갔고요. 그 이전에는 제 다음에 강의하실 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노인복지관, 뭐 맞춤 돌봄하는 기관들은 다 같이 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이제 여러 곳이 Y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YWC도 들어가고 이렇게 결합을 여럿이 했습니다.